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평화롭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제 기구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산업재해로 하늘로 보냈어요. 남편 회사에서의 법을 위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남편은 지게차와 충돌해 즉사했습니다. 지게차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차이니만큼 크기도 위력도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 지게차와 부딪혔으니 남편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가족을 통해 시신을 확인하는데요. 남편의 소식을 듣고 대학생인 아들과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병원에서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우격다짐으로 남편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남편을 확인해야 남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 모습을 보니 왜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했어요. 덮여있던 흰 볼을 걷자 아침에 국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던 우리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싸늘한 시신이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가장인 남편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남편을 죽게 만든 회사가 못내 원망스럽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순식간에 보내고 나니 눈물만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황 없어 울고 있는 엄마 대신에 우리 아들 레미가 상주 노릇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3일장을 다 치른 후 대학생 아들은 자취방으로 갔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늘 남편과 생활하던 공간에 저 혼자 있으려니 너무 울적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남편의 흔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곳에서 남편 없이 생활하는 기분은 정말 이상했죠. 어디선가 불쑥 남편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한때는 남편 원망도 많이 하고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관계가 나빴을 때도 있었지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해줄 걸 후회가 막심합니다.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정말 멋없고 퉁명스럽기 그지없었거든요.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에 제가 해놓은 미역국에 찬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이 짜증스러웠던 저는 소리쳤어요. 이 사람아, 마누라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하고 미역국 처먹던가. 실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아침을 먹은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다 늙어서 생일이 뭐 중요한가 싶지만은 그래도 생일인데 생일날에 축하한다는 말 없이 먹기만 하는 남편이 괜히 미워서 화를 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마누라 생일도 까먹고 그렇게 먹었을까 싶어요. 그게 마지막 모습인 줄 알았다면 물 한 잔이라도 떠주며 천천히 먹으라고 할 걸. 이제와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제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걸요. 남편 생각을 잊으려고 TV를 켰는데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말이 사흘 전에 택배가 왔는데 언제 찾아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경비실로 달려가 받아온 택배 상자를 연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상자 안에는 제가 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남색 원피스가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제 구박을 듣고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을 한 듯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옷 말고도 남편의 배송 메시지 카드도 있었어요. 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내 정숙 생일 축하해. 한창 돈 벌어야 할 때 노름에 빠진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만 하다 홀딱 늙었네. 미안하고 사랑한다. 저는 그 카드를 보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 남편 한때는 노름에 빠져 돈을 꽤나 날려먹었지만 정신 차리고 나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거든요.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알았더라면 적당히 일하라고 말릴 걸 그랬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남편 때문에 속 썩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벌써 20년도 넘게 전의 일이죠. 사실 우리 남편 그때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가는 남봉꾼이었습니다. 전국에 투전판이라는 투전판은 안 돌아다닌 데가 없는 엄청난 도박꾼이었거든요. 그때는 월급 전체를 도박판에 꼬라박는 건 기본이고 신혼집을 담보 잡아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고스톱을 치기도 했습니다. 집을 담보 잡았으니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남편은 화투판에 입성했어요. 흔히 화투는 운칠 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운이 전부인 것 같아요. 집까지 걸고 화투를 칠 정도로 남편은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화투에 임했지만 운이 영 트이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집을 담보 잡아 쳤던 화투판에서도 남편은 돈을 몽땅 잃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20년 넘게 적금 부어 장만해 주셨던 신혼집은 남편의 화투 몇 판에 홀라당 날아가게 생겼죠. 남편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제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도박으로 집을 날렸으니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저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인간아, 이 엄동설안에 어딜 나가란 말이야. 당신 정말 도박에 환장해도 정도가 있지. 난 못 나가.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제가 빽소리를 질렀더니 그제야 남편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부부 돈을 빌려준 그 친구에게 가서 집만은 빼앗지 말라고 비는 거야. 당신 나 도와줄 거지? 남편의 논리는 이랬어요. 남편 혼자 친구 집에 가면 모양새가 살지 않고 진정성도 떨어지는데 마누라를 데리고 오면 좀 불쌍해서라도 봐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는 왜 잘못은 당신이 저질러 놓고 그 똥은 내가 치워야 하냐고 화를 냈어요. 남편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 테니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혼자 가기엔 남자 가오가 살지 않는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받아내고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남편은 그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 친구 집은 꽤 으리으리한 주택이었어요. 그 집을 보니 초라한 우리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 초라한 집을 지키려고 이 부잣집에 사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뭔가 서러웠어요. 남편이 벨 초인종을 누르자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라 날씨가 추워 손끝이 빨개지고 발도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고 그 친구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따라 무릎을 꿇으라며 제게 속삭였어요. 저는 남편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겨울이라 맨바닥은 정말 차가웠어요. 그 친구는 집까지 찾아와서 무슨 추태냐며 당장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옆구리를 찌르며 당장 저 친구에게 하소연하라고 했어요. 저는 친구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남편이 한심스러웠지만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 그 친구에게 사정했어요. 제발 한 번만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당장 집을 잃으면 이 엄동설안에 우리 식구 갈 곳도 없어요. 남편이 진 빚은 차차 갚아 나갈 테니 부디 집만은 어떻게 안 될까요? 친구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재수씨, 날씨 춥습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시죠. 우리 부부는 우물쭈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사람 사는 집 같지 않게 싸늘한 냉기가 돌았어요. 남편은 목소리를 낮춰 제게 친구 흉을 보았습니다. 저 친구 돈만 벌 줄 알았지 장가를 못 가 혼자 살잖아. 에이, 집이 다 썰렁하네 썰렁해. 돈 많이 벌면 뭐하냐? 역시 남자는 마누라가 있어야 해. 그치 여보? 그러다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 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러 온 거야. 둘을 테면 들어라.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저는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남편은 악하고 굵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친구가 우리 부부를 의아하게 보자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억지로 웃었어요. 친구는 우리 부부에게 커피 한 잔을 내줬습니다. 밖에서 추웠을 텐데 몸이라도 녹이라고 말이에요. 남편은 이 집에서 나온 건 금덩이라도 입에 대기 싫다며 제게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고소하고 향긋한 게 부잣집은 커피 맛도 달랐어요. 한창 커피 맛에 심취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수씨, 잠깐 자리 좀 비켜주겠어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당사자끼리 얘기하는 게 맞지 싶어서요. 저는 친구의 안내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 쓰는 방인지 방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친구는 방이 많이 차조하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더니 보일러를 틀어주겠다고 했어요. 보일러 기운이 돌자 방바닥은 따뜻해졌습니다. 바깥에 한참 있다가 따뜻한 커피 마시고 따뜻한 바닥에 몸을 녹이니 저도 모르게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을 기다리며 꾸벅꾸벅 졸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졸았다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 아침이었어요. 분명히 맨 바닥이었는데 이부자리도 다 깔려 있었습니다. 이불을 슬쩍 거더니 저는 실오락에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어요. 흠칫 놀라서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옆에서 우리 남편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더라고요. 설마 남의 집에서 남편과 잠자리를 한 건가 싶었습니다. 영문을 몰랐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얼른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일어나 눈을 비볐어요. 왜 그래? 잠 좀 더 자자. 여보, 우리 어제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가 여기서 자고 있어? 남편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제 기억 안 나? 친구가 우리 사중 봐서 비탕감 해주기로 했잖아. 당신 그것도 모르고 세상 모르게 잠들었더라. 당신이 골아 떨어지는 바람에 나도 여기서 하룻밤 신세진 거야. 저는 커피를 마신 이후로 정말 아무런 기억이 없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 말이 그 친구가 빚도 감면해주고 자기네 회사에서 일하라고 일자리도 줬답니다. 그 친구도 이해 득실을 따지는 사람일 텐데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나 의심이 들었지만 여하튼 잘 되었다 싶었어요. 그렇게 집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극복한 후 남편은 그 친구 회사에서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도박 중독 증세는 바로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그 친구 회사에서 첫 월급이 나온 날 남편은 월급을 빼돌려 이번에는 경마장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딱 걸렸죠. 당신 어디가? 여보, 이제 나 화투 안 쳐. 요새 경마가 대세래. 저는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울먹였습니다. 이 화상아, 그 도박 때문에 집 날아갈 뻔한 게 고작 한 달 전이야. 그런데도 그 벌은 못 고쳤니? 저는 당장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남편이 어딜 가냐고 묻자 저는 친정에 간다고 대답했어요. 당신 같은 남봉꾼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대로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붙잡고 안놔주었어요. 저는 당장 놔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를 꼭 붙들어 맸어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는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뒤로 좀 세게 넘어졌나 봅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한참을 링게를 맞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남편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임신하신 분이 그렇게 몸을 함부로 하셔서 되겠습니까?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 인간과 갈라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신이라니. 남편은 제게 울먹이며 호소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 생겼대. 앞으로 내가 도박 절대 안 하고 당신한테도 잘할게. 우리 이 아이 꼭 낳자, 응? 아이를 낳는 일 말고는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 후 몇 차례 금단 증상이 있었지만 남편은 정말 괴가천선했습니다. 그때 가졌던 우리 아들도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어요.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편이 죽지만 않았어도 우리 부부 함께 편안히 노후를 보냈을 텐데, 남편이 이렇게 가버리니 미웠던 과거도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자꾸 남편 생각이 나서 아무래도 남편 유품이라도 정리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중에 저는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박스를 본 순간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그 박스에는 편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 남편 회사 회장이자 도박 빚을 탕감해 주어 집을 지켜준 친구가 보낸 거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예사롭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는 사실상 협박 편지였어요. 아무래도 네 아들, 내 자식인 것 같다. 친자 검사해보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편지지 뒤에는 남편과 아들의 친자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우리 아들은 남편의 친자가 맞았어요. 왜 두 사람이 이런 편지를 주고받았을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아무런 연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 2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떠올랐어요. 그 친구 집에서 우리 부부가 함께 잠들었던 그때 그 일 말입니다. 저는 분명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셨던 것뿐인데 기절한 듯 잠들었고 다음날 저는 알몸으로 있었어요. 저는 오늘까지 그날 남편과 잠자리 한 줄만 알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닌지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불러 추궁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그 협박 편지가 있던 박스를 뒤졌어요. 아까는 보이지 않더니 박스 틈 사이에 끼워진 서류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 봉투 안에 든 서류를 열어보았어요. 그 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계약서였습니다. 그 계약서를 본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계약서는 저와 그 친구가 딱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는 조건으로 집 담보며 남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을 날릴 순 없었던 남편은 딱 한 번이라는 생각으로 이 파렴치한 조건을 수락한 거예요. 당사자인 저를 쏙 빼놓고 말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저를 두고 한 무시무시한 약속도 적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모든 일을 비밀로 붙인다. 특히 이 일을 이형식의 아내 김정숙에게 발설 시 죽음으로 대가를 대신한다. 저는 20년도 넘은 그때의 그 일을 떠올리려 했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그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역시 남자는 마누라가 있어야 해. 그치 여보? 그 친구가 그때 제게 커피를 내오며 했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재수씨 참 고우시네요. 역시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하나 봐요. 빼앗고 싶네요. 그 친구는 남편을 시기 질투해 저를 농락함으로써 그 마음을 푼 걸까요? 왜 그 대상은 하필 저여야만 했을까요? 저는 저를 두고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한 두 남자에게 분노의 감정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남편에게 보낸 협박 편지와 친자 확인서, 그리고 인면수심인 그 계약서를 다시금 살폈어요. 계약서에는 그날 일이 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이 일을 눈치채지 않도록 다량의 신경 안정제와 수면 유도제를 먹인다. 아마 그 친구가 준 커피에 약물이 들어 있었겠죠. 약에 취해 곤히 잠든 저를 범하도록 죽은 남편은 방관했을 테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웠던 남편이 갑자기 증오스럽게 미웠어요. 지옥에까지 찾아가 남편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후레자식을 20년 넘게 데리고 살았다는 생각에 내 삶이 다 억울했어요. 갑자기 남편이 선물로 준 파란색 원피스부터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피스가 든 박스를 화난 마음에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박스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성이 안 차 불이라도 확 질러야 하나 성냥을 가지고 주방에 갔어요. 성냥을 찾으려고 주방 찬장을 뒤지는데 쓰레기통에 웬 종이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뭔가 싶어 펼쳐보니 남편이 저에게 보내려다만 쪽지더라고요. 쪽지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대동소이했습니다. 쪽지 내용을 각각 간추리자면 대충 이랬어요. 사랑하는 아내 정수, 우리 회장이 이상한 꿍꿍이를 벌이는 것 같아. 혹시 내가 잘못되면 우리 회장 뒤를 캐봐. 아마 남편은 저까지 괜한 걱정을 할까봐 그 쪽지를 보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쪽지를 보니 문득 그 친구가 남편을 일부러 죽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었어요. 협박 편지에도 내가 널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적혀 있었고, 계약서에도 발설 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른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모종의 이유로 친구에게 죽음을 당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정황상 그럴싸해 보였죠. 저는 남편의 사건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표면상 산업재해이기는 하지만 분명 회사의 실책으로 일어난 사고였어요.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만 제대로 배치했더라도 지게차 운전자가 남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사고를 낼 리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 일을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자초지정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선 친구가 저를 성폭행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넘어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성폭행의 공소시효는 일어난 지 10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안전사고 건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법을 어기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건 분명 사업주 과실입니다. 이는 과실치사에 해당되지 명백한 고의가 없는 한 살인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저는 할 수 있는 소송은 다 제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친구를 상대로 산업재해 보상금 청구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건 없냐고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거든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오고 저는 왜인지 그 파렴치한 친구 얼굴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 뒤를 캐보라는 남편 쪽지 내용도 있었고 그 인간의 얼굴을 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의 옛 사업장이자 그 나쁜 자식이 주인으로 있는 그 회사 건물로 갔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이름을 대고 그 사람의 와이프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주위가 웅성웅성해졌습니다. 비서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이영식님의 아내 되시죠?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 사람은 울먹거리기 시작했어요. 실은 제가 이영식님 덕분에 목숨 부지했습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네요. 그 직원은 제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직원 말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그 직원 말에 따르면 그 사람도 한때 회장이 남편 친구의 눈의 가시였다고 해요. 그 직원이 친구의 불법적인 행위와 비리에 대하여 내부 고발을 하려다가 하필 그 직원이 찾아간 기자가 회사에 역제보를 하는 바람에 그 직원은 순식간에 내부 고발을 한 대역죄인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 직원은 회장에게 미움만 받았다고 해요. 이영식님이 돌아가신 거 다 제 잘못입니다. 이영식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회장님이 그런 일을 정말로 버리실 줄이야.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그 직원은 원래 자기 순번인 일이었는데 오늘 회장 눈치가 이상하다고 꼭 사람 하나 죽일 것 같다며 남편이 자신을 대신해서 일에 투입되었다가 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와 회장실로 안내하겠다고 말했어요. 그 직원은 제게 서둘러 속삭였습니다. 회장과 일을 끝내시고 꼭 제게 연락주세요. 보내드릴 증거가 있습니다. 그 직원과 저는 서둘러 이름과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저는 비서의 안내에 따라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회장 소리를 듣는 그 친구를 보자 저는 개미가 온몸에 기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인간이 20여 년 전 나를 그렇게 짓밟았다는 생각이 드니 뺨이라도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었어요. 제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친구는 20여 년 전 그때처럼 사람 좋은 얼굴을 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그 일이 생각나 발끈했어요. 왜요? 또 커피에 약이라도 타시려고요? 친구는 허허 웃으며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나요? 친구는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자제분이 제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부들부들 치가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지요? 친자 검사 결과 우리 아들은 죽은 제 남편의 아이가 확실해요. 저는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둔 친자 검사 결과를 그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진을 보려고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친구의 숨결이 제 몸에 닿자 저는 불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슬쩍 몸을 피하자 갑자기 그 친구가 제 손을 덜컥 잡았어요. 저는 엉겁결에 잡힌 손을 빼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제 손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여전히 고우시네요, 재수씨. 20년 전 그때와 다를 게 없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난 마음에 저 인간의 뺨이라도 후려 갈기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제 손을 꽉 부여잡더니 저를 벽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아이고,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그때처럼 커피라도 한잔 해야 얌전해지겠어요, 재수씨? 그놈의 얼굴이 점점 제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몸둘 바를 모르고 있던 찰나 한 생각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변호사가 아까 사무실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류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녹음 자료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도청은 불법이지만 당사자끼리의 녹음은 허락이 없어도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 든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빨리 녹음 어플을 켰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젠간 녹음기 쓸 날이 올지도 모른다며 바탕화면에 제가 안 보고도 누르기 좋은 위치에 설치해 주었는데 아들 덕을 톡톡히 봤어요.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저는 유도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건가요? 친구는 무슨 말이냐고 제게 되물었어요. 우리 남편, 당신네 회사에서 불법으로 인력 배치를 줄여서 죽었어요. 그 일은 정말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경영상 인건비를 줄이려다 보니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죽였다고 하시는 건 좀 그러네요. 하기야 바보가 아니고서야 바로 죽였다고 시인할 리는 없겠지요. 저는 그 말에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당신이 자기를 죽였다고 생각하던데요. 자기가 잘못되면 회장님 때문이라고 회장님 뒷조사를 해보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데 그 친구가 제 말을 덥석 물었습니다.